안녕하십니까. TNJ 진정방송의 정미용의 진정토크. 오늘 이 초대한 분은 사실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워낙 바쁘십니다. 이 대한민국의 이 어지러운 상황이 가정에서 살림만 하시거나 정말 주부로 지내셔야 될 분들을 밖으로 불러내서 열혈투사로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열한 애국의 현장에서 남자들의 10배 몫을 해내는 이 주부들이 많이 계신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랜 시간 싸워오신 분 오늘 초대했습니다. 이분의 그 활동해오신 모습을 지켜보신 분들은 눈물 없이는 보지 못한다는 얘기를 또 하십니다. 네,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 연합의 이경자 대표 나와 계십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바쁘시죠? 네, 아닙니다. 그래도 뭐 건강해 네. 보이시네요. 네. 네, 보기 좋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빌딩에서 네. 뭐 우리 어머니들이 전부 네. 가셔가지고 정말 치열하게 거기서 싸우고 계신데 주도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예. 상황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그날이 1월 17일인데요. 그냥 변희재 대표가 그 방통위 앞에서 집회를 하고 그날 방심위원장하고 면담이 있다, 그런 기자회견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한 자리 가서 힘을 보태려고 갔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한 1시간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에 이제 우리들은 계속 회견을 하고 변 대표는 만나러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서 나와서 하는 말이, 내가 들어갔더니 이미 면담 신청했는데 위원장은 도망갔고 그 사무총장 이하 실장을 만났는데 지금 JTBC 그 태블릿 PC 사건 그것을 아직도 검토 중이다. 그래서 언제부터 검토를 하냐? 내가 한 달 이상 이렇게 고발을 한 지가 지났는데 그랬더니 계속 검토 중입니다. 이 얘기만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거 우리 아무 소용 없을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거기 있는 남자분들한테 슬쩍 가서, 우리 이렇게 사람이 많이 왔는데 그날 한 150명 정도 오셨습니다. 우리 좀 저기 쳐들어가요. 그렇게 말했더니 남자들은 다 안 된다고, 법을 지켜야 된다고,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남자들한테 뭘 기대해,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몇 엄마들한테, 어머니 우리 저기 쳐들어가시지 않을래요? 그랬더니 대표님 너무 좋아요, 우리 쳐들어가요. 다 그러는 거예요, 여자들은. 하여튼 어머니들이 용감합니다. 네. 그래서 제 늘 주장이, 이 세상은 여자가 바꿔야 된다, 남자들 기대할 거 없다. 저 솔직히 그렇습니다. 네. 나이 들수록 여자들은 용감해지고 남자분들은 기운이 좀 빠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기대할 바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그 당시에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기자, 그날 마침 SNS TV에 안중규 기자가 옆에 계셨어요. 네네. 저랑 같이 점심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기자님한테, 기자님 제가 지금 사고 칠 건데 나 좀 도와줘요. 그랬더니 대표님 좋습니다, 어디든지 함께 하겠다고 하길래 뒤로 따라 들어오시라고 내가 먼저 들어가서 자리 잡고 있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 바로 옆에 조금 이따 이제 몇몇 엄마한테 제가 가면 따라오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바로 조금 그러니까 주옥순 대표가 옆에 계시길래, 주 대표님 우리 저기 쳐들어갈 건데 주 대표님 좀 함께 가시지 않을래요? 그러니까 좋아요, 그래요. 그래서 근데 우리 이렇게 여자들이 때로 가면 못 들어가게 할 텐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자기가 옛날에 한번 해봤는데 화장실로 일단 직결을 다 자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줬어요. 그래서 네, 좋아요. 그러고 이제 저랑 먼저 몇 사람이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너무 춥고 화장실만 잠깐 갔다 나올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두세 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화장실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여자분들이 점점 화장실 간다고 한 20-3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몇십 명이 딱 모였길래 우리 빨리 엘리베이터를 타고 17층으로 올라가자 하고서 딱 기습으로 가니까 경찰들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딱 막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경찰들이 몰려오더라고요. 이제 눈치챘군요. 네, 여자들이 갑자기 이렇게 뛰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제일 용감한 엄마 하나가 빠르게 엘리베이터를 탔고, 그 다음에 한 엄마가 타려고 할 때 경찰이 왕창이 막았기 때문에 제가 한 서너 번째에 섰어요. 근데 진짜 그분이 1등 공신입니다. 한 여자 어머니가, 저는 다 모르는 사이예요. 근데 한 어머니가 갑자기 땅바닥에 확 들어 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문이 닫히지도 열리지도 못하게 들어 누웠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의 가장 그 주요 인물이 지금 되고 계신 그 스님이요. 네. 어저께 발가벗긴 그 스님이 오셔서 그 여자분이 넘어지는 순간에 어떤 남자가 얼굴을 밟았대요. 그러니까
아야 하니까 그분을 보호하시려고 그분을 감싸고 누우면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못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 이제 한 7, 8명이 거기서 몸싸움을 하는 동안에 시간이 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 끄는 동안에 오히려 엄마들이 거기 더 많이 들어오시게 돼가지고 한 금방 50명이 넘어 5, 60명이 따라 들어오셨어요. 전부 다 여자였어요. 그래갖고 우리들이 어째 막 올라오게 다 나중에 좀 들어왔죠. 거의 처음엔 다 여자들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우리가 계속 올라가겠다. 우리 위원장은 없어도 우리도 사무총장 만나겠다. 사무총장 만나게 해달라. 사무실 나올 거 아닙니까? 위원장은 거기 기다리겠다. 했는데 변희재 대표와의 약속도 어기고 잠적을 해버렸으니까요. 도망갔죠. 그러니까 위원장은 없는 것 빤히 알지만 우리가 위원장실로 올라가서 점거를 하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겠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는 동안에 밖에서 엄마들이 우리의 그 태극기를 흔들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 만세 노래를 부르고 방통위원장 물러나라, 손석기를 구속하라, 그렇게 막 함성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저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묻더라고요. 우리는 면담 요청을 한다. 만나게 해달라. 10층으로 올라가겠다. 계속 하니까 그리고 빨리 경찰 보고 윗사람한테 얘기해갖고 우리가 얘기하는 걸 전달해달라. 그랬더니 잠시 후에 그쪽에서 만나겠다. 그러면서 5명 정도 대표단을 뽑아서 올라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돼서 이제 일단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우리끼리 올라갔다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건데 정말 제가 참 아이디어를 잘 낸 것 같아요. 그 기자님한테 함께 올라가겠다. 근데 그 사람들은 기자인지 모르니까 남성 1분하고 여성 4명으로 그렇게 짜겠다 하고 같이 올라가서 이제 면담을 했는데 하여튼 정말 거기는 면담하셨어요. 그럼요. 근데 위원장은 없었지만 심의실장이라고 방송심의실장. 바로 그 사람이 JTBC의 이 조작 문제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될 분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렇고 거기에 팀장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담당한 민원 처리를 해서 이제 그 방송 분과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이제 면담에 응하셔서 우리 5사람하고 2사람이 계속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다른 거 아니다. 우리는 그걸 올려달라는 거고 또 하나의 요구는 그 박효정 위원장과의 면담을 날짜를 정해달라. 그 날짜만 정하면 우리는 오늘 내려가겠다. 그리고 우리 엄마들 다 해산시키겠다. 그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종이를 제가 썼어요.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우리 애가 면담을 날짜를 잡았다 하고 우리 사인하고 이쪽에 심의실장님 사인만 해주면 우리는 두 말도 않고 내려간다. 그렇게 시작한 게 아마 4시 반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무리 박효정 위원장하고 잡아달라. 니들끼리 통화해가지고 우리한테 해달라는데 연락이 안 됩니다. 연락이 안 됩니다. 라고. 연락이 안 될 리가 있나요? 그렇죠. 어떻게 돌아가는지 계속 궁금해가지고 연락해봤을 텐데. 근데 끝까지 연락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연락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심의실장이 무려 5번을 우리를 만나러 들어왔어요. 대책 없이 점거를 하셨는데 거기서 몇 날 며칠을 지금 그러게 말입니다. 뭐 먹고 잘 여건이 안 돼 있는 데서도 그렇게 하시니까 저는 정말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제 그거는 뭐 길게 이제 다들 뭐 알 필요는 없겠지만 저는 오늘까지 무려 8일째입니다. 8일째 그 엄마들이 아래에서 우리는 2번이나 어쨌든 그 면담을 했고 엊그저께 면담까지 해서 2번을 만났는데 앞으로 좀 더 며칠 더 가야 됩니다. 네. 아, 근데 이렇게 엄마들이 이렇게 끈질기실지 전 정말 몰랐어요. 그날 밤을 새우는 정도도 저는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전기는 다 껐고 우리는 실내에 있었지만 그분들은 1층 로비에서 그렇게 떨었는데 저는 괜찮은데 그 후로 우리가 이제 어쨌든 오래 끌었고 23일까지 약속을 잡아가지고 내려와서 23일 날까지 해서 그날은 푸실 줄 알았는데 그날도 안 풀고 지금 이렇게 8일 동안 계속 한다는 거는 이건 정말 대단한 그 열정과 결기 아니면 안 되는 일인데 이분들이 사실은 다 가정주부들 아니십니까? 그냥 뭐 원래 대단한 운동가들이 아니시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잘못됐다 해서 화가 나서 바로잡자고 나오신 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는 누구도 못 믿는다. 이 중에 우리 하나 죽어나가야 방송이 우리를 취재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8일 동안 농성하는데 어떤 방송에도 안 나왔지 않잖아요. 진짜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죽어나가야 된다. 어제 지금 사실은 그저께 낮에 약을 드셨습니다. 3분이. 네. 그래서 2분은 농약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또 아까 전화 통화를 얘기 들으니까 농약까지는 아니라고 하는데 약간의 독극물입니다.
그걸 먹어서 두 분이 쓰러지셨고 지금 응급실로 갔고요. 스님도 그 약을 일부 드셨고 토하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엄청난 사건이 네.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 지금 언론이 보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언론과 그 언론을 심의해야 될 이 방통심의위원회가 지금 결탁이 돼가지고 이게 네. 무슨 국민을 고통을 주는 일인지. 그래서 제가 지금 오기 전에 바로 전에 거기 사무총장께 전화 걸어서 이 사실 전하고 약을 먹고 쓰러졌다. 이분은 여기서 죽어 나갈 거다. 왜냐 지난번에 우리 천성산 도룡령 사건의 지율 스님 그분이 끝까지 버티는 바람에 얼마나 우리 국민적인 손해를 봤습니까? 수조원이 날아갔습니다. 예, 그분과 같은 똑같은 심정으로 이 스님이 하고 계시는 거다. 아니 근데 그 도룡령이 다 도로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도룡령 살리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막은 우린 전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내 목숨쯤 하나 던져서 우리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이라고 해가지고 대통령을 몰아내는 이 탄핵 사태까지 온 이것의 첫 단추가 바로 JTBC의 태블릿 PC잖아요. 그거에 대통령의 그 기밀 문서들이 있다. 네. 그리고 거기서 연설문을 고쳤다. 이런 말 나오면서 모두 분개해가지고. 맞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촛불 들고 나간 국민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첫 단추기 때문에 이 첫 단추를 잘못 낀 걸 바로 끼라는 게 우리의 요구예요. 그래서 그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내 목숨 걸겠다는 게 지금 거기 있는 여성들의 똑같은 주장입니다. 분명히 이대로 며칠 더 가면 저는 오늘 밤 내일 밤이 너무 위험해요. 그분 벗으신 몸 보셨잖아요. 뼈만 남았습니다. 그분 언제 돌아가실지도 몰라요. 이 상황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저는 제가 이끌고 들어간 사람으로서 너무나 책임을 통감하고 너무너무 불안해서 저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오늘 밤이라도 위원장 내려오라고 전화를 하고 지금 바로 전화하고 왔는데 어떻게 이 문제의 심각성을 받아들이는지 정말 너무들 합니다. 남자들 너무들 무능하고 사태 해결 능력이 이렇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누구든지 책임을 져고 이 상황을 한 가지를 바로 밝히겠다고만 하면 이분들 물러나서 가서 가정으로 돌아갈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다 쓰러져서 한 엄마가 제일 열심히 엄마가 있었어요. 먹는 거, 네. 또 음료수, 예, 못 들어갑니다. 반입도 끝쳤습니다. 그러면 지금 굶고 계신 건가요, 그 안에서?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을 지금 거의 소진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이제는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고 나오면은 끝입니다. 지금 이 방송이 지금 우리가 녹화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우리가 이제 편집을 하고 정리를 해서 방송이 나갈 즈음이면 어떤 상황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측할 수 없는데 이런 얘기를 나누니까 너무 답답하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진 다음에 이 방송이 나가면 또 이게 또 지난 이야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또 저희도 좀 난감하고 그런데 어찌됐든 이분들을 저렇게 방치하는 것은 저들이 지금 살인자나 마찬가지다. 살인자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나라에서 어떤 경우도 이 시위자들을 보호하는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보호해야 되고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또 요구하는 정당한 이유가 또 그분들에게는 있는 것이고. 근데 경찰이 끌어내다가 옷을 다 벗겼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강제로 벗겼나요? 강제로 벗겼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근데요, 이 승복이라는 것이 여기가 고무줄이래요. 고무줄이고 워낙 헐렁헐렁하게 옷을 입으시기 때문에 안 나가겠다고 했는데 바지를 잡았더니 그분이 한 분이 아니더라. 두 분의 여성이 바지를 벗겼습니다. 그래갖고 그 바지를 현관까지 내던졌고 세 사람을 내 동생이를 쳤습니다. 남자들이요. 여성 경찰이 오기 전에 두 분의 여성의 바지가 벗겨졌고 세 분이 남자들 몇 명이 들어가지고 확 이렇게 팩하니까 힘이 세니까 나가 동그라졌대요. 저 지금 오다가 들은 이야기예요. 오다가 전화한 엄마랑 통화를 한 걸 듣고 왔습니다. 참담합니다 지금. 아니 뭐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이거 언론에서 하나도 안 나잖아요. 전 이거라도 편집해서 오늘 밤에 나는 정미용이 이 토크가 내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요 앞부분만 잘라서. 누구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어떡하죠? 이거를 우리가 하여튼 조치를 해서 이걸 유튜브에라도 일단 우리 방송 아니더라도 유튜브에라도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서 일단 알려야 되겠어요. 맞습니다. 저거는 거의 준살인행위고 오늘 저기서 돌아가신 분들 만약 누구라도 하나 나온다고 그러면은 지금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거 지금 정권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근데 그 정말 통탄할 일이 그 박효종이라는 분이 대학 교수예요.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오고 특히 언론에
그렇게 무능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좌파들한테 무릎을 분이고. 꿇었습니다. 그날 우리가 만난 결과 2시간을 넘어 얘기를 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개 분과가 있는데 방송분과, 방송통신분과, 광고분과가 있는데 저는 광고분과 위원장입니다. 저는 이 분과만 소집할 권한이 있지 이 방송분과를 소집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이 누가요? 사실입니다. 방송위원장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그거 다 이미 자기가 총책임자잖아요. 예, 그러면 당신은 여기에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월급은 제일 많이 받고 가진 명예는 제일 다 누리면서 3분과 중에서 2분과는 내 소관이 아니고 이 분과만 내가 소집할 수가 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이런 무능한 사람이 무슨 여기에 리더라고 리더십 하나도 발휘 못하고 이 상황조차도 해결할 능력도 없는 사람이 왜 그 자리야? 당장 사퇴하라고. 책상도 치고 가진 거 다 했죠. 그러니까 왜 우리를 죄인 취급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죄인이라고, 당신 죄인인 거 모르냐고. 지금 이 사태가 지금 여기에 국한된 게 아니고 어떤 방송에도 나오지 않지만 SNS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전 세계에 나가고 있고 전 세계에서 여기를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 이 사태 해결을 안 하면서 죄인이라고 느끼지 못합니까? 정말 이렇게 분위기 파악을 못하냐고 호통을 칠 정도로 무능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이런 방송통신위원회는 존재 자체도 필요 없고요. 그런 위원장은 당장 뭐가지 잘라야 됩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배신할 수가 있나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뭐 개인적인 배신 행위 자체가 아니고 네, 이거는 지금 정말 명백히 조작이 분명한 맞습니다. 그 방송의 행태에 대해서 방송을 심의해야 될 심의위원회가 직무를 해태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민원인을 우리가 민원인이래요. 민원인조차를 만나본 예가 없답니다. 우리를 만나준 건 이날 이때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을 지금 하는 거래요. 민원인은 그냥 절차에 의해서 가서 아우성 쳤으니까 할 수 없이 만나준 거지. 만나서 하는 말이 그거더라고. 그래서 당신은 아무 준비도 없이 나온 거지 않냐고. 밖에 엄마들이 지금 6일째 농성을 하고 있는데 아무 준비 없이 나와가지고 똑같은 앵무새 같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 그 사람 그 자리에 있을 자격 없어요. 당장 사퇴해야 됩니다. 이거. 사퇴는 안 할 거고 잘라야죠. 잘라야죠. 네. 근데 지금 참 이거를 우리 황교안 총리 대행, 네. 대통령 대행께 지금 성명서 쓰고 왔습니다. 제가 황교안 총리한테 썼습니다.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시다고. 이걸 분명히 네. 지켜보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교통정리를 네,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더 임명권자가 해야 되는 건데 네. 지금으로서는 황 대행께서 임명권자시니까 네. 뭔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사람 죽어나가게 생겼네요. 맞습니다. 오늘 내일 이거 급합니다. 사람이 그 정도 먹고 고통당하고 추운 곳에서 열흘 이상 버틸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나누다가 지금 오늘 준비한 일을 나누려니까 좀 너무 좀 이걸 해야 되나, 이 얘기를 계속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우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지금 농성 중인 이 어머니들한테 좀 지원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경찰이 맡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경찰이 맡고. 경찰이 어떻게 먹을 걸 막을 수가 있나요? 완전히 완전히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사람은 나올 수 있지만 들어가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고사작전이죠. 그 있는 분들이 견디지 못하고 한 분 나오면 언젠간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실려가든 양천 경찰서 소속 아닙니까? 이거 서울 그러니까 이거는 고사작전을 쓰고 있는 건데 완전히 이분들은 내가 여기서 죽겠다고 하는데 그 죽겠다고 하는 거에 마음의 진정성을 못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죽습니다. 여자들 독해요. 여자들은 앞으로만 가지 뒤로 백을 못 하시더라고요. 저 그 안에서 대책위원회도 꾸려보려고 4시간 동안 회의도 해봤고 했는데 너희들 다 필요 없다. 우리가 누구 하나 죽어야 이 문제가 해결됐다면 내가 죽겠대요. 살릴 수가 없어요. 여기서 지금 방송 오늘 얼른 녹화하시고 또 다시 거기로 목동으로 달려가시겠네요. 네, 일단 사무실에 가서 또 의논할 게 있어. 우리 지금 성명 쓴 거 내보내고 밤에 가볼 겁니다. 하여튼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이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 연합을 계속 해오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 현안, 이 사회 문제, 나라 문제 여기까지 엄청나게 지금 활동 범위가 넓어지셨단 말이에요. 그래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 연합을 시작한 거는 올해로 거의 만 7년이 넘었어요. 이제 그거밖에 안 됐어요. 7년밖에. 그렇지만 저는 진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셔가지고 사실 한 10년도 넘으신 것 같습니다.
네, 학부모 운동을 한 지는 17년, 18년이 됐습니다. 저는 네. 오로지 교육밖에 몰랐고요. 아이들 때문에. 네, 그리고 진짜 또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라는 과거의 단체죠. 그 단체에서 사무국장을 거의 7년을 무보수로 했습니다. 거기서 사실은 엄청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어쩔 수 없이 만들게 된 게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연합이었고, 처음에 그것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상급식, 무상급식 이전입니다. 우리들이 학교에서 위탁급식이든 직영급식이든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을 갑자기 모두를 다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라는 그런 이제 정책이 나와서 이건 아니다. 우리들이 왜 그나마 직영이든 선택이든 그것도 선택을 못하냐. 우리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잘하는 교장선생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직영도 잘해요. 그럼 직영하시게 하고, 어떤 교장선생님들을 만나보니까 우리는 죽어도 직영을 못한다. 우리가 가리키는 것만 해도 힘이 다 빠지는데 평생 밥 해는 거 알지도 못하는데 중고등학교 교장이 가리키는 것에 전념해야지. 왜 우리가 급식하는 그 식당까지 마련해가지고 거기에 급식 조리 종사원까지 채용하고 그런 것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전면 무상급식까지 또 앞으로 발전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일단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연합이라는 그 이전에는 걸 주로 무슨 일을 해서 뭘 배우셨다는 건가요? 전 아주 우리나라의 그 교육 정책에 있어서 문제점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정말 자립형 사립학교를 확대하는 거를 굉장히 원했는데 노무현 정권 때 다 완성된 거를 하루아침에 청와대에서 뒤집고, 저는 그 안에 그 전교조 위원장, 전교조 출신의 사람이 그 교육문화 수석으로 가 있다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됐고, 와, 우리나라 교육의 모든 것이 전교조 선화교에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 전교조의 실체를 알리지 않으면 우리나라 교육은 한 발짝도 못 나간다는 그 당시만 생각이 해도 있었어요. 전교조가 많이 미화되고 네. 전교조가 실체가 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모를 텐데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우리 아들 학교를 통해서 알았어요. 이미 2002년, 3년에. 네. 저는 1990. 막 노무현. 네, 아무도 모를 때입니다. 네. 2004년 내가 이제 노무현 그때고요. 2002년에는 그때는 김대중 정권이었어요. 그러니까 2002년 말에 선거가 있었으니까 2002년은 김대중 대통령 때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 아이가 1999년에 전라도에 있는 학교로 저는 유학을 보냈습니다. 저는 아주 용감한 엄마예요, 사실. 왜 그러셨어요? 외국 유학을 보낼 정도의 그런 능력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학교를 선택하고 싶었어요. 저는 사립학교를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고, 뭐든지 학교를 선택하면 그 학교에 대한 애정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산에 살았는데, 일산에 근데 아이를 전라도로 보내셨어요? 예. 그 학교가 좋은 학교였어요? 생긴 지 1년밖에 안 되는 학교였지만 전 그 학교의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리고 진짜 좋은 학교였어요. 그 학교에서 너무 좋은 교육을 받았고, 미국 유학 부럽지 않은 교육을 그래요? 받았습니다. 그런 학교가 네. 전라도 어디에 있나요? 담양에 한빛고등학교라는 학교입니다. 네네. 그 당시에 생길 때 한 학급에 25명. 그래서 한 학년이 4클래스. 네. 그래서 한 학년에 100명이어서 나중에 그게 완성이 됐을 때 진짜 300명이 용감한 있는 어머니셨네요. 학교입니다. 네. 네. 근데 그 학교에서 행복했던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25명이, 우리나라가 이제사 25명 몇 명 되지만 10여 년 전에 25명은 상상도 못한 외국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학교가 특성화, 인문계 특성화 고등학교였기 때문에 거기서 철학을 배웠고요. 아이들이 그야말로 농사도 짓고요. 근데 거기서 전교조를 알리시게 됐다는 게 무슨 근데 말씀이세요? 그 학교에 우리가 졸업할 무렵까지는 거의 이제 두각을, 그러니까 마각을 드러내지 않았었지만 거의 3학년 때쯤에 전교조가 학교를 접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교장을 내쫓고 이사장을 물러나라고 했고, 결국은 학교가 분규가 일어나서 이사장님이 최종 결단을 학교 폐교 결정을 내렸습니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네. 그 당시에 1년 학교를 못 뽑았습니다. 그러면 폐교했습니다. 그 자녀분은 우리 아이는 졸업을 했고, 후배가 없어진 후배가 거잖아요. 2년 후에 네. 없어졌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전교조가 진짜 나쁜 건 그때 안 거죠. 진짜 그 전교조가 농성을 벌이고 말도 못하고 아이들을 끌고 버스에 태워서, 그때 서울시의 그러니까 서울에 교육부가 있을 시절이죠. 애들을 끌고 서울에 시위하러 왔어요? 서울에 시위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매일 교육부 앞에서 두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학교가 감사를 받고 다 해서 아무 죄가 없다고 하는데도 계속 농성을 하니까 학교에서 폐교 결정을 내린 거죠. 그래서 폐교라는 게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한 학년을 못 뽑잖아요. 1학년을 못 뽑으면 2, 3학년만 있죠. 그러면 이제 2년째 못 뽑으면 3학년만 남죠. 3학년을 못 3년째 못 뽑으면 그때 자동 폐교가 되는 거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학교의 모든 재산은 국고에 환수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1학년을 못 등록법인이니까. 뽑았어요. 네. 그랬더니 그때서야 정교조 선생들이 그렇게 나서던 선생님들이 야 2년 후면 우리 이 학교가 폐교되면 우리 직장을 잃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폐교되면 안 되잖아. 머리들이 나빠요. 네, 머리가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 학교에 구명운동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구명운동을 너무 가열차게 진짜 해가지고 자기들이 망해먹겠다고 네, 그러다가. 자기들 직장 잃어버리고 영영 실업자 될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 담양 군수를 쫓아다니고 전라남도 교육청을 쫓아다니면서 이 학교 구명운동을 펼쳐가지고 결국은 많은 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그 학교가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옛날 같진 않아요. 5회 입학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학교는 다시 명문이 됐어요. 왜냐? 학생 수도 줄이고 정교조 선생들이 그런데 제가 나쁘다고 하는 게 그렇게 전교조 시위를 주도했던 선생님들이 그 학교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꼬리 다 내리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걸 똑같이 하면서 네, 이제 대학만 안 하는 거죠. 대들지만 않고 애들은 계속 자기들이 하고 싶은 소리 다 하면서 가르치고 있어요. 정교조는 그야말로 막 아주 그냥 진짜 저는 악인이라고 생각해요. 정교조들은 지금 현재 다 정말 이 교단에서 반드시 내쫓아야 될 세뇌된 집단들입니다. 학생 운동권들이 다 주였고 우리 아이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회선생님, 지금 현재도 있는 선생님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려대학교 학생 운동권의 총핵심이었더라고요. 저 몰랐습니다. 저는 그런 선생님이 좋은지 알고 선생님께 너무 사랑을 바쳤고 그 학교에 발전기금을 해마다 냈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먼저 전교조의 실체를 진짜 파악했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전교조를 알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야말로 7, 8년, 10년 세월이 거의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전교조를 알게 됐죠. 내 말을 나보고 아유 이경자 씨는 너무 오바가 심해. 아유 이경자 씨는 너무 심해요.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았어요. 저 그래서 지금 전교조 법의 노조까지 만들 때 저는 똑같은 소리를 앵무새처럼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의 노조가 됐지만 불법 노조지만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 처음에 그 학부모 운동하셨다는 거 네. 원래 이 공교육 살리기 이전에 하셨던 네. 단체에서는 네. 뭘 많이 배우셨다고 그러셨는데 뭘 배우셔서 저는 여기까지 발전하시게 된 건지. 거기서도 이제 전교조를 그때 제가 거기서 무슨 이제 위원으로 많이 참여를 하게 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립형 사립학교 제도 개선 위원으로 학부모 2명 중에 제가 1명이었고요. 또 그러면서 그 상태 다 상황을 본 거죠. 그리고 나이스 있잖아요. 학교 행정 정보화 시스템. 그 시스템 마련할 때 2004년이에요. 그때 제가 교육 행정 정보화 시스템 나이스 제도 개선 위원으로 또 제가 학부모를 답치하면서 저는 그 자리에서도 막 드리는 말씀 너무 많아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갈 군번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 회장님도 계시고 이사장도 계셨지만 이상하게 그 정보화라는 말이 참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사무국장인데 아유 이경자 국장님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세요 라고 들어갔는데 그런 들어가는 자리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고 전교조의 실체를 가장 가까이에서 몸으로 접할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 교육 행정 시스템에서는 또 어떤 못했죠. 네. 그것도 정말 몇 시간을 얘기할 정도예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나라의 그 행정 정보화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네. 지금은 나이스가 없으면 돌아가지가 않아요, 학교가. 네. 모든 게 전산화되는 네. 그걸 처음에 도입하렸던 게 정부였어요. 네. 그래서 교육부에서 그거를 이제 각 학교에다 서버를 어디에 두느냐. 그래서 각 학교에 서버를 두기에는 좀 뭐하니까 교육청 단위 학교, 그러니까 단위 교육청마다 두려고 했는데 이 전교조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절대로 이건 안 된다. 모든 정보가 다 유출되고 개인 정보가 다 유출되기 때문에 찔리는 게 많은 자들이 원래 그러는 거죠. 겁니다. 근데 걔네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물론 그런 면도 있었지만 전교조 선생님들 자체가 나이 든 선생님들이 이 그 컴퓨터 전산화 작업에 대한 저항이 무지 심했고 그 사람들의 힘을 계속 얻고 가려면 이거를 막아내야만 그 사람들을 자기 식구로 만들 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배워서 다 전산화합니다. 그 시대를 역행했던 거죠, 그 당시 그런 그리고 행동은. 그때 정말 엄청난 돈이 530억이라는 돈이 그냥 없어졌습니다. 저는 끝까지 그걸 반대했지만 교육부
예, 그때 그걸 담당했던 국장의 목을 날려버렸어요, 전교조가. 그거를 끝까지 하려고 아니, 했던 전교조가 사람을 그럴 권한이 힘이 어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미 노무현 정권이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진경이라는 교육문화 수석이 전교조 출신입니다. 전교조 출신 엄청난 사람이 힘이네요. 청와대에 있어서 대통령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이야 뭐 그런 거 알지 못했겠죠. 예, 그리고 교육부에 그 실세들이 다 있었지만 전교조가 교육문화 수석이니까 교육부에 그 담당자들을 쭉 누르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국장 모가지를 날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뭉뚱거 너희들 우리 말 안 들으면 국장이 날아가 하니까 그 후부터 교육부를 완전 장악한 거죠. 그게 2004년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못했군요. 네, 그러니까. 교육부는 2004년에 전교조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스 시스템이 잘 안 된 거네요. 그때. 다 됐다니까요. 그렇게 엄청나게 교육부를 망각하고 했지만 또 530억이라는 그 돈을 안 써도 되는 돈을 모든 교육청에 다 서버를 방어막을 치고 몇 단계 지금으로도 충분한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뭐 철통 방어를 해라 몸 방어를 해서 모든 엄마들이 거기 접근하려면 인증번호를 따고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 인증번호 시스템 그 당시에 삼성에서 그거 프로그램을 만든 건데 그거를 무지무지 무력화시켜서 다시 또 돈을 들여서 해서 돈은 돈대로 쓰고 결국은 쓸 수밖에 없는 거를 지금 아무 소리 못하지 않습니까? 나이스에 대해서 군말하는 거 봤습니까? 요즘 없었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습니다. 걔네들 때문에 우리나라 국고가 유출되는 거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많이 보면서 네. 그러니까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너무나 고경비로 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를 하게 만드는 집단인 거죠. 이제. 좌파 정권 몇 년 동안에 걔네들이 득세를 하면서 가장 핵심이잖아요. 민노총이 우리나라를 지금 완전히 막아냈죠. 민노총의 핵심 조직이 뭡니까? 전교조예요. 민노총 위원장이 전교조 위원장 출신이었잖아요. 이수호 씨가 전교조 위원장 네. 하다가 그러니까 민노총이라는 조직의 헤드가 다 전교조 출신입니다. 뭐 전교조는 어떤 조직이냐면 전조합원이 대조일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노동조합 있나요? 전 조합원이 대졸자인 조직. 그러니까 그 우수한 머리로 민노총의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우리나라를 막는 모든 정책이 다 민노총에서 나오고 이번에 거리에 집회하는 것도 그 좋은 머리로 잘못된 이념을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민노총을 해체하지 않고 전교조를 해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음 정권에 정말 대통령이 되실 분은 그런 약속을 우리 국민들하고 하고 대권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런 분 아니면 대통령 우리 뽑으면 안 됩니다. 그런 약속을 하고 대통령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서 대통령이 네. 돼서 하면 몰라도 그런 얘기를 하면은 네, 꼭 그런 그 분이 사람들은 또 표를 안 찍을 거니까. 네, 그런 각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스팔트 활동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슬픈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정되고 또 모든 법치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아스팔트에서 열심히 싸우고 계신 오늘 그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 연합의 이경자 대표를 만나봤는데요. 이외에도 더 많은 어머니들이 지금 아스팔트로 나오고 계십니다. 잘못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계시고 그 현장마다 또 치열하게 가서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분들에게 정말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이분들의 그 활동과 고생과 노력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또 그 목소리에 우리가 같이 힘을 실어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미용의 진정토크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